집에서 뭐 하는 거야? 집에서 뭐 하는 거야? 저요? 지금부터 이제 2021년하고요. 2022년, 2020년, 2021년. 올해가 이제 2022년이잖아요. 2022년은 항상 그 파트가 끝나면 그때그때 우리가 봤던 것을요, 시험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번에는 민법 총칙인데요. 한 100문제 정도 돼요. 오늘 보는 거. 그래서 2020년, 2021년에 나왔던 문제 100문제를 풀고, 다음 주에는 물권법을 할 거예요. 그래서 물권법 하기 전에, 지금 이게 지금 뭐냐면 목차별로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제가요. 어젯밤에 날 세워가지고. 그래서 그 민법 총칙에 나왔던 시험이 변호사 시험하고 변리사하고 거래가명사하고 그다음에 감정평가사. 올해 지금까지 딱 4개 봤어요. 지금까지 5월달에 이제 또 몇 개 봐요. 알겠죠? 그래서 거기에 나온 문제들이 꽤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다음 주에 다음 주 일요일날 물권법 하기 전에 다시 테스트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구상에 처음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딱 보면 내가 이거 봤는데 이 정도 내가 할 수 있는데 그 정도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잠깐 얘기를 하면은 감정평가사하고 우리하고 똑같은데 이건 얘기를 해야 돼. 감정평가사 우리하고 되게 중요하니까. 감정평가사 33회, 우리도 33회예요. 그래서 감정평가사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감정평가사가 부동산 언론, 부동산 개론이 올해 제일 역대급으로 어렵게 났어요. 그래서 민법이 쉽게 나오고, 작년에는 반대로 났어요. 민법이 어렵고, 언론이 쉽고.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도 개론이 쉬운 개론은 아니었어요. 알겠죠? 개론은 아니었는데, 그냥 이론 문제하고 이제 계산 문제 있고 그러는데, 아마 올해도 민법이 작년보다는 좀 더 쉽지 않을까. 우리가 감정평가사를 보면은 아마 부동산 개론은 좀 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어제 여러분들 이미 모범수험하고 다 개론을 다 풀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크게 도움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감정평가사하고 우리하고 밖에 부동산 개론은 시험 문제가 없어요. 다른 데는 없어요. 딱 2개예요. 우리하고 딱 2개. 그렇기 때문에 감정평가사도 우리 시험을 참고하고, 우리도 감정평가사 시험을 참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평가사에 뭐가 있냐면 관계법규가 있어. 그게 우리 공법하고 똑같아. 알죠? 서로가 이렇게. 그래서 감정평가사 학원에서는요, 이제 그 새로운 사람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이제 그 오픈 강의를 하거든요. 공개 강의. 그때 할 때 뭐라냐. 각 선생님들이 공중개사 시험 문제를 가지고 오픈 강의를 해요. 무슨 알겠죠? 뭐 시험 문제 수준이 다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변리사 시험도 보면 너무나, 여러분 나중에 시험 보면 돼요. 너무나 단순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에는 변리사 시험이 지문이 좀 길었거든요. 지금은 거의 뭐 우리하고 똑같은 시험 수준으로 지문이 낮아졌고, 그 다음에 변호사 시험은 차츰차츰요. 변호사 시험은 애들이 다 멍청한가 봐요. 차츰차츰 처음부터 지금 계속 지문도 짧아지고 난이도도 지금 우리하고 뭐 비슷하게 이렇게 오고 있어요. 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격률은 더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멍청한 것들은 이제 그쪽으로 가는 것이죠.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런데 이제 아무튼요, 그런 수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기출문제 지문만 잘 보면은 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이제 물권법 공부가 강의하기 전에 올해 이제 나왔던 다른 자기 시험을 한번 딱 보면 이 정도는 내가 해결할 수 있겠다. 그러면 여러분요, 100%요, 공유중개사 시험도 100%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 혼자 있으면요, 우리 실장이요, 죽으려고 그래요. 하도 전화가 여기저기서 많이 와가지고. 자, 권리변동에서요, 원시취득이죠. 여러분, 이 원시취득이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냐면, 이것은 승계취득하고 비교하라 이 말이죠. 승계취득. 그러면 승계취득은 뭐가 있죠? 이전적 승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설정적 승계가 있는 것이고, 이 이전적 승계는 또 특정 승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포괄 승계가 있죠. 특정 승계는요, 매매, 교환, 증여 이런 걸 얘기하고요. 포괄 승계는 상속, 회사 합병, 포괄 유증을 얘기하고요. 설정적은 소유권에다가요, 제한 물권이죠. 제한 물권을 설정하는 것을 설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원시취득을 묻는 것은 승계취득이 아닌 것을 묻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 원시취득이 다 어디가 있었죠? 소유권 부분이 소유권 부분에 있는 게 다 원시취득이죠. 그래서 점유취득시효, 그 다음에 선의취득, 무주물 선점, 요시물습 등 매장 발견, 첨부조, 부합, 혼합, 가구, 그 다음에 건물의 신축, 이 9가지가 원시취득인데요. 이번에 감정평가에서 작년에요, 환지하고요, 뭐냐면 재결에 의한 수용이죠. 공용징수, 재결에 의한 수용, 이것이요 원시취득이다. 이게 시험에 처음으로 나왔어요. 알겠죠? 모든 시험에. 그래서 환지와 공용징수, 이 수용이 처음으로 시험에 났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 책하고 약간 다르게요. 어젯밤에 제가 좀 각색을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간단해가지고. 지금 보면 준법률행위라고 나왔죠. 그러면 이 준법률행위는 뭐를 비교하냐? 다음 중에서 의사표시가 아닌 것은, 이 말이죠. 이 의사표시 중에서 특히요 단독행위,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이걸 묻는 것이죠. 이런 단독행위요 8가지 기본적으로 암기하라고 그랬죠. 자, 첫 번째요, 채권자는 면제, 채무자는 상계, 무권 대리에서 본인은 추인, 상대방은 철회, 법정 대리인의 동의, 그 다음에 해제, 해지, 취소, 이 정도만 딱 알고 있으면 돼. 거의 그 안에서 해결이 돼. 그런데 항상 이런 말이 나올 때는 항상 맨 끝에를 딱 동그란, 맨 끝에를 여기 승인, 이렇게 통지, 그 다음에 선정, 그 다음에 여기 맨 끝에 이렇게 본단 말이죠. 여기 습득 이렇게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 최고하고 승인하고 통지죠. 최고는 뭐죠? 이건 의사의 통지. 의사의 통지로서 준법률행위고요. 이 두 가지는요 관념의 통지, 관념의 통지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선점이죠. 선점하고 습득은, 선점 뭐죠? 우리가 이런 봐봐, 유실물이죠. 유실물, 선점이죠. 사부 선물할 때 이것은 혼합사실행, 혼합사실행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도 준법률행위예요. 그 다음에 습득이죠. 이 습득도 뭐가 되냐? 이것은 유실물 습득이죠. 그걸 사부 선물 할 때 물건의 인도죠. 사부 선물 똑같아요. 혼합 사실행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부는 다 어디에 속하는 것이냐? 준법률 행위에 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준법률 행위에 속하는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이거 보면 이 두 가지 있죠. 이 두 가지. 선점하고 습득은요. 이것은 어디에 속하냐면 혼합 사실행위에 속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는 관념의 통지하고 의사의 통지. 이것은 뭐라 하는데 이것을 표현행위 이렇게 표현행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요 원칙적으로는 전부 다가 준법률행위에 속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 두 가지는 빼고 보통 시험에 나오죠. 보통 이 세 가지만, 뭐죠? 최고, 승인, 통지 이 세 가지만 보통 뭐로 본다? 준법률행위로 보통 보는 것인데요. 그렇지 않고 이 세 가지뿐만 아니라 선점, 습득은 혼합사실행위, 그래서 전부가 다 준법률행위에 속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있죠? 보통은 뭐만 한다? 여기 세 가지만 지금 해놨죠. 가로를. 아마 거기도 그렇게 돼 있어요. 최고, 승인, 통지 이 세 가지만 주로 시험에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 지금 뭐죠? 주택거래사 시험에서는 선점하고 습득이죠. 이걸 혼합 사실행위고, 사실행위는 뭐죠? 이것은 비표현행위다 이런 말이죠. 비표현행위. 그래서 표현행위가 아닌 것이죠. 여기는 표현이고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준법률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전부가 다 준법률행위가 주로 시험은 주로 몇 가지에서 나온다? 세 가지를 위주로 주로 나온다. 그래서 세 가지는 꼭 알아라 이렇게 해서 가로를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우리 시험은 그렇지 않은데요, 희한하게요 다른 시험에서는 다 형성권에 관한 문제가 잘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 형성권에 관한 문제 단독행위거든요. 이 형성권을 묻는 문제는 지금까지 나온 적은 없는데 어디에서 우리가 그것을 물었냐면 예약 완결권, 채권법 보면 예약 완결권 있죠. 거기에서 이제 이것을 물었단 말이죠. 여기서 형성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그것은 일방적 의사표시죠. 그럼 일방적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안 받아? 안 받죠. 이것을 뭐란다? 이것을 단독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단독행위는 상대방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는데 없는 것은 신경 쓰지 말고 형성권 물을 때는 뭐만 보면 된다? 상대방 있는 거 몇 가지? 8가지만 기본적으로 암기한다. 첫 번째, 채권자는 면제, 채무자는 상계, 무권 대리에서 본인은 추인, 상대방은 철회, 법정 대리인의 동의, 그 다음에 해제, 해지, 취소 이 정도만 합니다. 그것을 단독행위고, 일방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다? 그것은 상대방에 뭐가 필요가 없다? 동의가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뭐를 해야 된다? 의사 표시를 해야 되는 것이다. 단독행위는 뭐를 붙일 수 없다? 조건을 붙일 수 없다. 단독행위는. 그런데 단독행위 중에서 어느 경우는 상대방이 뭐를 하거나 동의가 있거나 채무 면제와 같이 유리하거나 유언이나 또는 뭐다? 유증 이런 경우는 뭘 할 수 있다?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그래서 동의가 있거나 면제나 유언 유증의 경우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고 보면 형성권 행사는 일방적 뭐다? 의사표시. 이것을 형성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요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형성권이라고 나오지 않고 뭐라고 나오냐? 형성권은 단독행위잖아요. 단독행위니까 그냥 바로 여기다 말하잖아. 취소는 이렇게. 그러면 취소도 뭐다? 형성권 행사 똑같죠? 취소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4번은요. 다른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 행사해. 봐. 여기 형성권은 뭐죠? 단독행위라고 그랬죠 지금. 그럼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있어 없어? 없죠. 조건과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형성권이란 말은 일방적 의사표시고 일방적이라는 것은 그것은 뭐를 얘기한다? 단독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른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은 일부를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일부를 행사한다는 말이 뭐다? 형성권은 방금 뭐라고 그랬죠? 단독행위라고 그랬죠. 이 단독행위는요 뭐를 붙일 수 없다? 조건을 붙일 수가 없죠. 그래서 일부를 행사한다는 것은 바로 조건을 붙인다 이 말이죠. 그것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를 행사할 수 없다. 행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상대방이 뭐가 있어야 돼?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같은 뜻이니까 같은 뜻. 다른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은 무슨 기간이다? 여러분 봐봐. 형성권은 무슨 기간? 제척기간. 첫 번째 제척기간은 누가 조사한다? 법원이 직권조사. 법원이 직권조사하고 기간은 몇 년이다? 그렇게 하면 안 돼. 합의가 없으면 10년이에요. 그래, 합의가 있으면 합의로 가고 합의가 없으면 10년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고 합의가 없으면 10년이고 형성권에 기한 판결을 무슨 판결을 간다? 형성권에 무슨 판결? 형성 판결이다. 형성 판결은 등기를 한다 안 한다? 등기를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그래서 형성권에 관한 것은 항상 이렇게 제척기간이다. 비교가 뭐가 있죠? 청구권이 있죠. 청구권. 그래서 이게 비교가 청구권이 있죠. 항상 청구권은 항상 비교를 해. 무슨 뭐다? 소멸시효. 소멸시효가 있고 원래 몇 년이다? 10년이고 무슨 판결이다? 이행 판결이고 이행 판결은 뭐를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된다. 딱 이렇게 기본적으로 딱 구별해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니죠. 딱 구별하는 거니까요. 항상 그러니까 딱 형성권은 제척기간이고 그 다음에 제척기간이고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고 합의로 정하고 합의가 없으면 10년이고 그 다음에 형성권에 의한 판결은 형성판결 등기를 하지 않고 청구권은요 이행판결 등기를 하는 것이고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고 몇 년이다? 10년이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7번은 자 지금부터 봐요. 여기서 딱 보시면 취소권이라고 되어 있죠? 취소.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상계. 상계하고 뭐가 같이 비교하라고 그랬죠? 상계는 누가? 채무자. 면제는 누가? 채권자. 해제, 해지, 취소. 해제, 해지, 취소. 됐죠? 그 다음에 계약의 해지권. 해제, 해지, 취소. 그 다음에 여기 봐봐. 우리가 일방 예약. 예약 그러면 이것은요, 이건 계약이에요. 계약. 채권계약. 근데 예약 완결권이죠. 완결권 그러면 이것은 뭐다? 단독행위. 이건 형성권이에요. 무슨 말 하겠죠? 예약 완결권. 일방 예약 그러면 그건 계약이에요. 그런데요, 예약 완결권 그러면 그것은 형성권으로서 단독행위라고. 아시겠죠? 이것은 뭐다? 형성권이지만 채권자 대위권은요, 대위권은 형성권이 아니고 이것은요, 책임 재산 보존행위예요. 그래서 책임 재산을 뭐한다? 보존한다. 보존행위로서 뭐가 있다? 채권자 취소권, 채권자 취소권, 채권자 취소권하고 취소권하고 뭐다? 채권자 대위권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책임재산은 보존하는 것을 채권자 취소권, 채권자 대위권. 이것은요 형성권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얘기한다. 자, 8번은요. 여기 봐봐. 우리가 이제 여기서 형성권인 것은 뭐냐 이 말이죠. 형성권은 뭐죠? 해지 있고 또 동의 있고 추인 있고 또 뭐 취소 있고 여기서는 뭐다? 형성권이고 청구권은 뭐다? 청구권은 뒤가 청구권은 뭐냐면 앞에 가요. 무슨 말? 청구권이란 말 앞에 무슨 말이 없으면 매수 그 다음에 분할 증감 증액가액 증감 소멸 이런 말이 있으면서 청구권이다. 매수청구권, 무슨 매수청구권, 분할청구권, 증감청구권, 소멸청구권. 이것은 뭐다? 이것은 형성권이잖아요. 이것은 청구권이 아니고 이건 형성권이죠. 이것 빼고는 다 청구권이에요. 그럼 여기 보시면 청구권이란 말 앞에 무슨 말이 있어요? 물권적이란 말 있죠. 이것은 형성권이 아니고 뭐다? 그냥 청구권이다. 만약에 여기가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것은 청구권이 아니고 뭐다? 형성권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형성권은 청구권이란 말 앞에 무슨 말이 있으면 매수, 분할, 증감, 소멸이란 말이 있으면
그것은 청구권이 아니고 그것은 형성권인데, 그 다음에요, 여기는 청구권이라는 말 앞에 물권적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뭐다? 청구권이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 모두 지금 다 나와 있죠? 8가지. 8가지요. 면제, 상계, 그 다음에 추인철의 동의, 해제, 해지, 취소. 딱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요, 행정사 시험에 나왔던 문제예요. 자, 9번은요, 전세권자의 전세금 반환 채권이네요. 채권은 뭐죠? 채권에 가서 청구권은 우리 청구권이라고 하죠. 채권은, 물권은 뭐라고 그래? 지배권이라고 하고. 아시겠죠? 말을 잘 이해해야 돼. 이건 뭐죠? 청구권이란 말 앞에 무슨 말이 있어? 상환이란 말이 있네. 청구란 말 앞에 무슨 말이 있으면 형성권이다? 매수, 분할, 증감, 소멸. 그러면 청구권이 형성권인데 그런 말이 없죠? 그냥 이것은 그냥 뭐다? 청구권이네. 청구권. 자, 예약사용 우리가 여기 봐봐. 일방 예약이죠. 예약 그러면 뭐라고 했죠? 예약 그러면 계약이라고 그랬죠. 예약 완결권 그럼 뭐다? 형성권이죠. 여기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청구권이란 말이 있는데 청구권이란 말 앞에 무슨 말이 있죠? 매수, 분할, 증감, 소멸, 증감, 소멸, 이런 말이 있으면 이것은 뭐다? 형성권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일방 예약은 계약이에요. 형성권이 아니라고. 예약 완결권이 형성권이라고. 그 다음에 매수 청구권이죠. 청구권이라는 말 앞에 무슨 말이 있다? 매수란 말이 있죠. 그러면 그것을 뭐라고 한다? 형성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지금? 자, 10번은요 한정 후견인. 여러분 봐봐, 여기 그냥 봐. 이게 조심해야 될 게, 여기 그냥 피란 말이 지금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그냥 없이 피 한정 후견인, 피 성령 후견인은 제한응결자죠. 피란 말이 빠졌죠. 이것을 말한다. 이것을 법정 대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정 대리인, 알겠죠? 법정 대리인, 이렇게. 그래서 한정 후견인의 중요한 것은 동의란 말이 중요하고요. 여기 항상 이런 말이 있으면 맨 뒤가 항상 중요하다고 그랬죠. 동의. 그 다음에 이건 뭐 취소. 이것은 동의와 취소는 뭐다? 단독행위죠. 무슨 단독행위? 상대방 있는. 8가지는 상대방 있는이라고 그랬죠. 이걸 보통 우리가 뭐라 한다? 형성권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요, 유원, 유증 3가지. 재단법인 설립행위. 재단법인 설립행위. 유원,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뭐다? 상대방 없는이다. 없는. 상대방 없는. 이렇게 일부러요. 이런요,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가로로 넣어놨어요. 일부러.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유원,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또 뭐가 있어? 2가지가 더. 소유권, 그 다음에 또 점유권, 또 상속. 소유권, 점유권, 상속의 포기, 이렇게. 소유권, 점유권, 상속의 포기, 이렇게. 이것을 상대방 없는이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런 것은 암기를 할 때 그때 이렇게 지문에서 나온 것을 하면, 책을 보고 암기하려면 우리가 뭐가 아니면 압박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자, 이제 목적의 가능성이죠. 우리가 목적은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이렇게 했죠. 가능성은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이 있는데요.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은 원칙적으로 무효인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으로 신뢰 이익 배상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게 일부가 불능일 때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안 되고 뭐로 간다? 담보 책임으로 가는 것이고, 후발적은요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인데 채무자가 잘못하면 채무불이행, 매도인이죠. 그 다음에 만약에 채권자가 잘못하면 뭐라고 한다? 위험 부담. 쌍방이 잘못이 없으면 뭐라고 한다? 위험 부담 또는 대상청권, 이렇게 얘기하죠. 자, 보시면 계약 목적이 여기 나왔네요. 원시적이라는 거다 뭐다? 원시적은 이미 뭐다? 이미 멸실 또는 이미 수용, 이런 말이 나오죠. 이미 멸실, 이미 수용, 그러면 원시적. 객관적이라는 것은 전부가 3층이면 3층짜리가 전부가 불능이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이죠. 원칙은 뭐다? 원칙. 그래서 원칙은 무효가 원칙이죠. 무효가 원칙이다, 이런 말이죠. 무효. 그런데 원래 무효는 처음부터 아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성립하면 신뢰이익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 말이죠. 매도인은 매수인이 계약의, 여기 봐봐,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 꼭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죠. 알겠죠? 이런 손해를 배상한다. 이것을 말한다? 신뢰이익 배상이다, 이 말이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됐다고 믿었다, 이 말이. 믿었다, 믿을 신자, 신뢰이익
배상이다 이렇게. 그래서 신뢰익 배상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이다. 어느 말이다. 그래서 악의 매도인은 매수인이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에 대하여 받은 손해를 뭐란다? 배상해야 된다. 아시겠죠? 이것을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해됐나요? 자, 10번은요 계약 목적이 원시. 여기 봐봐. 지금 여러분요 여기 원시적 주관자가 되어 있죠. 이 원시적 주관자라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이것은 타인 소유물, 타인. 우리가 타인 소유물에 대한 것은 여기서 전부 불능이 있고 일부 불능이 있죠. 전부 타인의 권리, 일부 타인의 권리. 이거는 570조 전부 타인의 권리의 담보 책임이고, 이것은요 일부 타인의 권리 572조 일부 타인의 권리의 담보 책임이에요. 알겠죠? 원래 담보 책임은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주관죄라는 것은 남의 것,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계약을 했다 이런 뜻이에요. 객관적이라는 것이 뭐죠? 3층짜리 건물이 다 멸실되고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원시적, 주관적 전부 불능의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악의의 매도인에게 계약상 급부의 이행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은 무슨, 만약에 근데 못 주면 그거 뭐로 간다? 못 주면 만약에 청구했는데 이행을 청구했는데 이행을 못해. 그러면 뭐로 간다? 담보 책임으로 간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 569조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하죠. 그러면 그 계약을 체결한 매도인은 이것을 취득해서 매수인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는 거죠.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죠. 여기요 선의 매도인은 악의의 매도인에게 계약상 급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어. 청구했죠? 청구를 했는데 만약에 안 준다. 그럼 뭐로 가는 것이다? 담보 책임으로 가는 것이다. 그것이 전부이면은 570조 담보 책임, 일부이면은 572조 담보 책임으로 간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지 아시겠죠? 그래서 담보 책임 이렇게 가는 것이다. 그 다음에 당사자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매도인의 채무가 후발자 객관적 전부 다. 자, 이제 다시 봐. 여기 보면 귀책 쌍방이 잘못이 없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매도인은 누굴 얘기한다? 매도인은 채무자를 얘기하죠. 채무자. 채무자의 채무가 후발적 객관적으로 전부가 불능이다. 그럼 여기 후발적이죠. 이런 후발적은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가 원칙이다. 유효인데 쌍방이 잘못이 없네. 쌍방이 잘못이 없다는 건 뭐다? 제3자의 방화. 그 다음에 뭐라 그랬다? 제3자가 방화. 또 천재지변 이런 것이죠. 이런 것이다. 이걸 뭘 얘기한다? 이것은 위험 부담을 얘기해요. 채무자 위험 부담 이렇게. 그래서 위험 부담의 경우는 지금 쌍방이 잘못이 없다고 하는 것은 채무자가 잘못이 없다 이 말이죠. 아니 채권자도 잘못이 없다 이 말이죠. 매수인. 그러니까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대금을 뭐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매도인은 채무자죠. 매수인은 채권자죠. 그래서 매도인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매매 대금의 지급을 구하지 못한다. 여기까지 뭐란다? 이걸 구하지 못한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이것을 대가의 위험이다. 대가 위험,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인데 대가의 위험. 다른 말로 대가를 뭐라고 한다? 반대급부. 그래서 반대급부의 위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가의 위험, 반대급부의 위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가 위험, 반대급부의 위험이다. 이렇게. 자, 14번은요. 매도인의 귀책 사유로. 자, 지금 봐봐. 지금 누가 지금 잘못했다고 그랬죠? 매도인. 매도인은 채권자요, 채무자요? 채무자죠. 채무자. 자, 매도인의 잘못으로 채무가 후발적으로, 그러면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원칙은 유효이다. 알겠죠? 그래서 유효. 객관적으로 전부가 불능이 되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전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뭐죠? 지금 보면 채무자가 잘못했죠. 채무자가. 이것을 뭐라 한다? 채무 불이행이다. 이렇게 채무 불이행. 채무 불이행으로서 이행 불능이죠. 채무 불이행했으면 이행 불능이니까 뭐 없이? 최고 없이. 그 다음에 계약을 뭐 한다? 해제할 수 있죠.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하고. 그 다음에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청구하죠. 이때의 손해배상, 이행 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전보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손해배상 청구 이런 말이에요.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자료 안 가져오셨어요? 왜 안 가져왔죠? 다 드렸는데. 예?
아니 그게 아니고 자료 임이다 이러면 할 때 다 안 나눠줬어요? 자 보셔요. 자 후발적이고요.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요. 시험벌은 대상이죠. 여러분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대상청권 행사하죠. 대상청권 행사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채무자가 잘못돼 있을 때, 채무자의 잘못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쌍방이요 잘못이 없을 때, 쌍방이 잘못이 없을 때 이 두 가지가 대상이에요. 특히 대상청권은 어디하고 해서 관계해서 시험에 나오냐면요, 이 대상청권은요 보통 수용의 경우. 근데 수용이라는 것은 뭐다? 이것은 적법 절차죠. 적법 절차에 의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수용의 경우는 뭐가 없다? 채무 불이행이 없어. 채무 불이행이라는 것이 없고요. 그 다음에 뭐가 없다? 그것은 불법행위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적법이니까요 불법행위가 없어요. 그래서 채무 불이행과 불법행위로 인한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안 한다? 안 하네요. 그 다음에 이 수용의 경우는 여기서 보상금이 나오죠. 보상금. 이 보상금이 나오면 이것을 대상이라고 그래. 이 대상이에요 양도를 청구하죠. 양도를 청구해야 돼. 청구해야 돼. 반드시. 이 양도를 청구할 때는 뭐를 해야 된다? 자신의 반대급부를 뭐를 해야 돼? 이행을 해야 돼. 반대급부를. 그래서 양도를 청구하는 것, 이것을 대상청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수용의 경우는 뭘 얘기한다? 수용의 경우는 이것을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예요.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다 이렇게. 왜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죠? 수용이라는 것은 뭐다? 쌍방이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쌍방의 잘못이 없어요. 그래서 쌍방이 잘못이 없다. 그것을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지 아시겠죠? 뭐라 한다고? 쌍방의 잘못이 없다 이렇게. 이것을 대상 청구권이다 이렇게. 그래서 대상을 발생시키는 매매 목적물에, 그러니까 우리가 대상 후발적이죠? 원칙은 없어. 후발적이에요. 후발적은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인데 지금 누가 잘못했다? 매도인의 귀책 사유죠. 매도인은 누구로 한다? 채무자죠. 채무자가 잘못한 것을 뭐라 한다? 채무 불이행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채무 불이행. 지금 여기 보시면 대상청권은 어느 경우에 발생한다 했죠? 두 군데. 채무자의 잘못이 있거나 쌍방의 잘못이 없거나, 이때 대상청권이 발생을 해. 알겠죠? 그러니까 채무자가 잘못해서 화재를 발생했어. 그런데 화재 보험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화재 보험금이, 나는 매매 계약을 1억 원에 했는데 보험금은 1억 2천이 나왔다 이 말이죠. 그럼 매수인이 뭐라고 하냐? 내가 매매 대금 1억 줄 테니 그 보험금 나한테 줘. 이렇게. 그걸 대상이라고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채무자가 지금 잘못했잖아요.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의 반환을 양도를 할 수 있다? 청구하는 것. 그것을 대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이 대상 청구권은 약간 우리가 이제 채권법에서 위험부담에서 오면 약간 복잡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항상 대상은 여기 수용이란 말이 나오면 그건 적법이다. 그 다음에 채무불이행이 없다. 불법행위가 아니다. 손해배상이 없다. 그 다음에 보상금이 나온다. 그러면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양도를 청구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돼? 반대급부를 뭘 해야 돼? 이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요, 채무자, 이것은 위험부담주의야. 그래서 수용은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매수인도 잘못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위험부담의 경우는 쌍방이 잘못이 없기 때문에요, 수용의 경우는 채무자 위험부담. 즉 원칙적으로 채무자는 채권자한테, 즉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대금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원칙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됐죠 지금?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분석하다 보면요, 여러분들 이제 문제를 풀면서 분석하는 기법을 조금만 배우면 금방 모든 문제를 봤을 때, 아, 이거는 뭐 때문에 틀린 것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근데 만약에 이걸 분석을 하지 않고 문제를 풀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암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일주일 못 가죠. 그러니까 돌아서면요, 나중에 보면요, 왜 틀린지 왜 맞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임의규정. 이제 우리가 뭐냐면 적법성을 봐. 적법성. 이건 적법성인데요, 이 적법성은 뭐라고 나오죠? 원칙적으로 적법성은요, 강행 규정하고요, 무슨 규정하고? 임의규정, 임의법규로 나누죠. 임의규정, 임의법규 똑같은 말이에요. 규정이랑 법규랑 똑같아. 강행 규정은 또 효력 규정하고 무슨 규정하고? 단속 규정하고 나오죠. 효력 규정의 사법상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단속 규정은 뭐다? 유효. 그럼 봐봐. 우리 대법원에서 강행 규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효력 규정을 대법원 판례는요, 효력 규정을 강행 규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밑도 끝도 없이 강행 규정 위반이라는 말이 딱 나오잖아요. 그것은 뭘 얘기한다? 효력 규정의 위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판례가 얘기할 때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걸 보시고, 자, 임의 규정. 여기 보시면 건물의 임차인이 비용을 지출하여 개조한 부분에 대한 원상 회복을 면하는 대신에 개조 비용의 비용 상환 청구권을 포기한다. 이것은 유효다 이렇게 됐죠. 여기 보면 여기에 비용, 이게 이 세 가지가 키워드예요. 비용하고 포기하고 유효하고. 자, 우리는요,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강행 규정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임대차에서 임의 규정인 것이 몇 가지 있거든요. 임의 규정. 임대차에서 그 임의 규정이 뭐가 있다? 임대차에서 임의 규정이 있어. 몇 가지 있다? 비용 상환 청구권. 이 비용은 뭐가 있다? 필요비 상환 청구권, 유익비 상환 청구권, 이렇게 있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비용 상환 청구권이요, 필요비하고 유익비 이렇게 있죠. 그다음에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이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에서 뭐요? 임대인의 동의. 임대인의 동의 여부.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임의 규정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임의 규정에 관한 규정은 뭐다? 일시사용. 일시사용의 임대차. 일시사용의 임대차에도 뭐가 돼요? 적용이 돼. 강행 규정은 일시사용의 임대차는 적용되지 않거든. 그런데 임의 규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같이 알아야 돼. 그러니까 항상 이런 비용이라는 것은 뭐다? 그것은 임의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은 뭐 할 수 있다? 포기할 수 있어. 이 포기가 불리해도, 포기가 불리해도 유효이죠. 불리해도. 임의 규정이니까 불리해도 유효. 이것이 바로 뭐다? 임의 규정이에요. 그래서 임의 규정은 포기해도 유효이다. 그럼 여기요, 유효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다? 유치권이 성립한다 안 한다?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말.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건물의 임차인이 비용을 지출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는 원상 회복을 하자. 원상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원상 회복은 다 떼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대신 내가 비용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거죠. 자기가 투입한 비용을. 그 말은 나는 이 비용을 포기하겠다 이런 뜻이죠. 이해되셨죠? 그것은 유효이다. 유효니까 뭐가 인정되지 않는다? 유치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하나의 세트로 같이 가는 것이죠. 자, 다 됐죠?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를 가시고 보시면 돼요. 자요, 사단법원의 사원의 지위를 양도 상속할 수 있다는 규약은 임의 규정이다. 원래는요, 이게 지금 뭐냐면 민법이 제 62조에 우리 시험법은 아니에요. 아니어도 우리가요, 법이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죠. 여기 보면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를 양도나 상속할 수 없다예요. 원래는 없다. 법조문은 없다인데 이것이 강행 규정이냐 임의 규정이냐? 임의 규정이니까 잇따로 규약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양도 상속할 수 있다는 규약은 그것은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이건 한 가지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 시험법은 아니지만 법인에서 이것은 아주 중요해. 이것은 나중에 이제 그 법인을 보는 시험에서는요, 거의 2년에 한 번씩 나오는 지문 중에 하나예요. 자주 나와. 강행 규정이냐 임의 규정이냐. 이것을 판례가 임의 규정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천연 과실의 기속이죠. 우리가 이제 과실은 어떻게 하냐면 천연 과실하고 법정 과실이 있는데요. 이 천연 과실의 기속은 뭐냐면 분리 당시 소유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게 속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규정이다? 이것도 판례가 임의 규정이다. 이렇게. 그래서 천연 과실의 기속은 분리할 당시 수취할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에게 속하는 거예요. 분리 당시는 뭐죠? 배를 딸 때 이 말이죠. 우리가 천연 과실은 뭐죠? 배. 그럼 분리란 말은 뭐다? 배를 딴다 이 말이죠. 그 배를 딸 때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게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법정 과실은 어때요? 법정 과실. 여기서 이제 법정 과실이라는 게 있죠. 법정 과실은 뭐가 있어요? 이자고 월세, 이자하고 차임이죠. 차임은 어떻게 한다? 이것은 존속 기간의 일수의 비례, 일수의 비례, 존속 기간 일수의 비례.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한 달 월세가 30만 원이에요. 그건 내가 10일밖에 안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럼 얼마로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20만 원 돌려. 그걸 바로 존속기간 일수에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해. 이런 뭐 이자 줄 때 다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한 달 이자를 30만 원 해가지고 돈을 빌렸어. 그럼 내가 20일밖에 사용하지 않았어. 그러면 이자를 얼마만 주면 된다? 20만 원만 주면 되죠. 그걸 존속기간 일수에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해. 알겠죠? 그런데 천연과실은요, 분리 당시 수취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게 속해. 그래서 분리 당시 이렇게. 그것은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이렇게. 임의 규정. 우리가 지금 두 가지를 지금 배우지 않은 것이죠.
사단법인에서 사원의 제의를 양도나 상속할 수 없다. 그래서 임의규정이니까 있다라고 규약으로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과실의 수취는 누가 할 것이냐. 원래는 분리 당시 수취할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한테 간단 말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수취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이죠. 아시겠죠? 자, 일부 무효. 이러면요, 일부 무효의 법리는 그것은 임의규정 137조. 그것은 임의규정이고, 이건 우리 시험에도 똑같이 나왔어. 알겠죠? 방금 두 개 17번하고 18번 이것은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임의규정, 이것은 우리 시험에 다 나왔어. 지금까지 중에서요, 시험에 안 나와서 1번하고요, 지금요 17, 18번 안 나오고 나머지는 다 우리 시험에 나왔다. 자, 단속 규정이죠. 그러면 단속 규정은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단속 규정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다? 중간 생략 등기가 가장 대표적이다. 중간 생략 등기. 알겠죠? 이것은 뭐 중간 생략 등기는 무조건 무슨 규정이다? 단속. 자, 21번 여기 봐봐. 행정사 시험에 나오고 우리 시험에 작년에 나왔죠. 우리 시험에는 작년에 나왔어. 21년에. 이건 행정사 시험에 나오고 뭐가 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 금지. 직접 거래 금지행위죠. 이것은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다. 이것은 행정사 시험에 나오고 그 다음에요, 바로 우리 시험에 바로 나왔어.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작년에 우리 기출문제 지문하고 똑같이 나왔어. 글자 하나 안 틀리고. 자, 그 다음에 효력 규정이죠. 여러분, 효력 규정은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알겠죠? 무효니까 이때 무효는 표현 대리가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표현 대리가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되지 않아. 그래서 보통 이 효력 규정을 뭐라고 표현한다? 판례가 무슨 규정이라 한다? 강행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해. 알겠죠? 그래서 강행 규정 위반, 그러면 무슨 규정을 얘기한다? 효력 규정을 얘기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강행 규정 위반은 무효이죠. 표현 대리가 성립한, 표현 대리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같이 봐, 같이. 아시겠죠? 세트니까. 자, 21번은요, 제3자가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타인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체결한, 이런 생명보험계약. 봐봐. 생명보험계약은 어떻게 되냐? 봐. 계약 체결 당시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돼. 서면에 의한 동의. 이것은 강행 규정이에요. 알겠죠? 이거 위반되죠? 그럼 그것은 무조건 효력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무조건 인정되지 않는다. 무효가 돼.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보험은요, 항상 범죄에 노출될 수 있죠. 우리 TV 보면 뭐 보험 사기 그러면 교통사고하고 그다음에 뭐요? 남편 죽이는 거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알겠죠? 딱 두 가지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기요, 체결 당시 서면에 의해서 동의를 해야 된다. 서면에 의한 동의. 왜? 뭐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범죄를 막기 위해서. 체결할 때 사후에 절대로 안 돼.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가 타인의 동의 없이 타인을 보험계약자로 해가지고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했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지. 이것은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은 아직 우리 시험에는 안 나왔는데 다른 시험에는 지금 이거 시험 몇 번씩 났던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승소를 시켜주는 소송물의 일부를 양도하겠다는 민사소송 당사자와, 이게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변호사 아닌 자란 말이 딱 얘기만 중요해요. 변호사 아닌 자. 자, 그러면요, 우리가 변호사에 관한 것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다? 변호사 아닌 자가. 하나는 뭐다? 변호사가 여기 뭐가 있다? 성공보수금 약정이다. 성공보수금 약정. 이 성공보수금 약정이 민사사건이 있고 형사사건이 있잖아요. 그러면 민사사건은 뭐다? 이것은 유효. 형사사건은 무효. 변호사 아닌 자, 이거 무조건 뭐다? 무효. 알겠죠? 무조건 무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사냐 형사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 그럼 이해됐나요, 지금요? 알겠죠? 그래서 항상 변호사가 나오면 변호사 아닌 사람이 있고 변호사가 있잖아요. 이걸 잘 보라고. 변호사 그러면 무조건 성공보수금이야. 변호사 아닌 자 그러면 무조건 무효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여기 지금 우리가요, 여기는 지금 여기를 지금 바꿔놨잖아요. 그런데 다른 시험에는 뭐가 나오냐? 변호사 아닌 자가 이게 먼저 나와. 변호사 아닌 자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다 똑같아. 그러니까 무조건 이것은 강행법규 위반. 그것은 무조건 무효가 돼.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된다. 이런 말이죠. 됐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변호사 아닌 자. 더 이상 보지 마.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자, 우리 시험에는 이 지문이 몇 번씩 나왔으니까 미성년자의 법률에 의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 이건 뭐다? 일단 이것은 무슨 행위다? 단독행위죠? 이걸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이걸 하나 알아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이 동의는 뭐다? 법정대리 동의는 특별 효력 요건. 특별 효력 요건이에요. 알겠죠? 이걸 알고 있네요. 자, 특별 효력 요건. 그 다음에 또 뭐다? 이것은 또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 왜?
능력에 관한 규정, 능력,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능력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은 뭐냐? 강행 규정은 법원이 직권 조사해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는 거예요. 강행 규정은. 알겠죠? 강행 규정은 법원이 직권 조사.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 무슨 말이냐면 신의 성실의 원칙은 강행 규정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는 거예요. 알겠죠? 강행 규정은 다 누가 조사한다?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는 것이다. 왜? 강행 규정 위반 자체는 무효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법률 관계가 무효인지 유효인지가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 한 세트야, 세트. 그러니까 항상 앞으로 이제 강행 규정이란 말이 나오면 그것은 뭐가 된다? 그것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고, 여기 능력에 관한 규정이죠. 동의를 유하는 규정. 이것은 뭐냐면 능력이 뭐가 있다? 여기 권리 능력. 그 다음에 무슨 능력? 의사 능력. 그 다음에 행위 능력. 이 능력에 관한 규정은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여러분 좀 봐봐. 여기 우리 행위 능력이 없으면 뭐죠? 미성년자죠? 제한 능력자죠?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뭐 할 수 있도록 돼 있죠?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죠. 그런데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고 둘이 약속을 했어. 효력이 있어 없어? 없어. 그거는 뭐에 관한 거니까? 능력에 관한 것. 그것은 무슨 규정? 강행 규정. 다른 합의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아시겠죠? 한 세트니까 같이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라고 하는 것은 동의. 이것은 단독행위예요. 그 다음에 이 동의는 특별 효력 요건이야. 우리가 특별 효력 요건을 보면 5가지가 있어. 첫 번째 뭐냐? 대리권. 그 다음에 허가, 주무관청 허가, 허가, 대리권 허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조건, 기한, 그 다음에 동의. 이렇게 5가지가 있어. 그래서 그냥 쓰면 대리권이 있죠? 대리권이 있고,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고, 조건하고 기한. 알겠죠? 여기 4개에다가 여기 동의까지 합하면 몇 개죠? 5개. 이것을 특별 효력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지금? 알겠죠? 대리권, 허가, 조건, 기한, 이렇게. 자, 25번요.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이것도 뭐 초과 중개 수수료죠? 초과. 그 다음에 중개 수수료 약정이죠? 이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근데 문제는 뭐냐? 다 무효가 아니에요. 어디서 무효이다?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가 돼. 그러니까 이 초과하는 거 초과 동그라미하고, 초과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 원래 여러분요, 103조 위반이면은 746조 불법 원인 급여가 돼서 반환을 청구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판례가 2군데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어. 초과되는 부분에. 어디다 한다는 현저하게 고율의 이자 약정. 현저하게 고율의 이자를 약정한 경우 초과 부분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초과 중개 수수료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이것은 효력 규정에서 무효이다. 근데 이것과 비슷한 게 아까 우리 한번 나왔죠? 앞에 뭐가 나왔죠? 직접 거래 금지. 직접 거래 금지는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다. 이게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효력 규정은 뭐냐? 우리 시험에는 아직 안 나왔는데, 무등록 중개업자죠? 무등록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라고 중개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것. 알겠죠? 자, 여기 효력 규정이 또 뭐가 있냐면, 아직 시험에는 안 나왔는데, 효력 규정에 무등록 중개업자, 무등록 중개업자가 중개 수수료 약정, 수수료 약정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가 돼.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났어. 그래서 중개업을 등록하지 않고, 그 다음에 중개행위를 하고, 그 다음에 중개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약정, 그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26번. 이건 여러분요, 별것도 아닌데요. 별것도 아닌데 보시면, 우리가 이제 뭐가 되냐면, 여기 퇴직금이죠? 이 퇴직금을요, 미리 포기한 것이 있고, 퇴직 후 포기한 것이 있어. 퇴직 후 포기. 미리 포기한 것은 무효가 돼. 퇴직 후에 포기한 것은 이것은 유효가 돼. 자기가 퇴직하고 난 다음에, 퇴직금 됐어요.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회사를 그만두기도 전에 퇴직금을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용자하고 근로자 관계를 보면은 사용자가 힘이 더 세잖아요. 다수란 말이죠. 근로자는 힘이 없으니까 소수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언제 잘릴지 모르니까 나 그럼 퇴직금 안 받을게요. 그렇게 하면서 회사 다닐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볼까?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미리 포기, 퇴직금 청구권을 미리 포기, 그것은 강행복귀인 근로기준법 이런 것이 위반되어 무효이다. 그건 무효이다. 알겠죠? 무효이다. 그러나 근로자가 퇴직하여 이렇게 됐죠? 이미 근로자가 지금 퇴직했죠? 그래서 퇴직금 청구권을 나중에 포기 이것은 허용된다 안 된다? 허용된다 이렇게 됐죠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좀 봐봐. 전부 다 보려고 하지 말고 전부 다 보려면 길잖아요. 이거 원래 문제가 두 개예요. 여기 지금 법원행정고시죠? 법원행정고시하고 법무사 시험은 지문이 길어. 내용은 없는데. 알겠죠? 지문이 길다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이게 두 개예요. 판례가 두 개라고. 여기는 이거잖아요. 미리 포기. 여기 밑에는요. 여기 나중에 포기잖아요. 원래 두 개를 한꺼번에 하나로 묶어놓은 거라고. 무슨 알겠죠? 그래서 우리 시험이요. 변호사 시험하고 그 다음에 법무사 시험하고 법원행정고시하고 그 다음에 검찰직하고 법원직 있죠. 이것은 대법원에서 시험을 간장을 해요. 그 대법원에서 간장을 하다 보니까 일단 판례가 많이 나오고 두 번째는 길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때 딱 보면 이게 딱 두 가지로 나눠서 보면 돼. 퇴직금은 미리 포기. 그건 안 되잖아요. 퇴직 후 포기. 그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딱 암기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27번 농지의 임대. 지금 이게 이제 우리 시험에 안 나왔는데 아마 나올 가능성이 많을 거예요. 농지의 임대죠. 농지의 임대는 원칙은 뭐죠? 원칙은 금지하죠. 이거 무슨 규정이다? 강행규정이다. 이렇게 강행규정.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농지법에 위반해서 예외에서 해당하지 않냐면도 이를 위반하여 농지를 임대하죠. 그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알겠죠? 이것은 강행규정에 위반된다. 이런 말이죠. 이해됐죠 지금? 응?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공법에 보면 농지를 예외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어느 경우가 있죠? 뭐 65세인가 이상이 돼서 자기가 작용할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 있죠. 이런 여러 가지 예외적인 거 그거 빼고 농지를 임대하는 것은 소작농을 양산할 우려가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가 있죠? 다른 시험에 나왔는데 우리 시험에는 아직 안 나왔죠. 농지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은 된다 안 된다? 안 돼. 이건 농지는 전세권 법에 딱 나와 있어. 농지의 임대차는 예외적으로 되는 거야. 예외적으로. 그런데 농지에 대해서 전세권은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건 법에 딱 나와 있어. 법에. 그래서 농지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다고. 아시겠죠? 자,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돼.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이렇게. 28번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어? 변호사 아닌 자. 이거 나왔죠? 이번에 여기 나온 거죠. 이게 같은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법무사 아닌 사람이 등기 업무를 업으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변호사 아닌 자가, 법무사 아닌 자가, 그것은 모두 다 무슨 규정이다? 강행법규이다. 강행규정이다. 이 말이죠. 우리 지금까지는 변호사 아닌 자가만 배웠죠? 변호사 아닌 자가, 법무사 아닌 자가 똑같아. 이것은 무슨 규정 위반이다? 강행규정 위반이다. 이렇게. 그다음 법률효과, 강행법규의 위반. 다 우리가 강행법규는 무슨 규정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강행규정은 무슨 규정? 효력 규정을 이야기하죠. 효력 규정을 위반하면 유효이다. 그래서 위반하면 무효이죠. 무효는 누가 주장한다? 무효는 누구든지 말 수 있다. 주장할 수 있죠. 그래서 강행법규의 위반 그러면 무효잖아요. 무효인데 그것을 위반한 자가 스스로 약정의 무효를 주장, 그것은 O다 X다. O, 신의 측에 반하지 아니한다. 신의 측에 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신의 성시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신의 성시 원칙은 뭐라고? 이것은 무슨 규정이라고? 강행 규정이라고. 강행 규정은 누가 조사한다고? 법원이 직권조사.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 뭐하고요? 우리 아까 하나 배웠는데 능력에 관한 규정.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능력에 관한 규정도 뭐가 된다? 그것은 강행 규정이다. 이렇게. 지금 됐나요?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강행법규 위반, 그러면 효력 규정 위반, 그것은 무효, 그것은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별것도 아니죠? 자,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인 계약에 대해서는 그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더라도 표현들의 법리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럼 강행법규 위반은 무슨 규정 위반이다? 효력 규정 위반. 유효다 무효다? 무효.
무효는 법률행위 전부가 뭐야? 표현들에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될 수가 없죠. 왜? 이미 법률행위 전부가 뭐가 되니까? 무효니까. 표현들이 대리라고 하는 것은 특별 효력 요건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 무효가 됐죠. 그러니까 대리를 따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표현 대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것은 우리 시험에도 몇 번 나왔던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반사회 질서 행위인데요. 지금까지 우리가요, 문제를요, 몇 문제 풀지도 못했어요. 6문제밖에 못 풀어가지고요. 그래서 아무튼요, 1시간에요, 적어도 한 20문제 정도는 풀어야 되는데요. 지금까지 30문제 정도 풀었는데, 반사회 질서 행위부터는요, 잠깐 쉬었다가요,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잠깐 쉬겠습니다.